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바로 파이 마이그레이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전에 코어팀 지갑 GBQ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 파이코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도 엄청 빠르지는 않지만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7,700여 개의 지갑을 분석을 해본 결과요. 지갑당 약 466파이 정도로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락업 물량 모두 포함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5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은 전체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은 1.8파이로 나오고 있고 최대 마이그레이션 지갑은 7,932파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보시면요. 12월 들어서 마이그레이션 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2월 4일에 약 36,000개가 된 것이 최고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월별 차트로 보면 12월의 수치는요. 약 72,000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달 12월 들어서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유통량이나 파이 홀더들의 전체적인 심리를 예측할 수 있는 1차 마이그레이션 세팅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기준이고요. 현재까지도 3년 100%와 3년 90%로 설정한 유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 195만 개의 지갑이 3년 100%를 선택을 하였고요. 이것은 전체 약 28%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약 200만 개의 지갑은 3년 90% 락업을 선택을 하였고 전체의 약 30%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옵션을 합하면 총 60%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3명 중 2명꼴로 3년 100% 또는 3년 90% 1차 락업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의 마이그레이션 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언락된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47억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이 중 약 9억 4천만 개의 코인이 언락이 되거나 활성화까지 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온체인 락업이라는 추가적인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락업 수량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상을 해보면요. 현재 보이는 이 차트처럼 온체인 락업 물량까지 다 제외를 하고 사용 가능한 수량은 약 7억 1000만 개 정도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 생태계로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서 마이그레이션 수량과 유저 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유저들은 이 락업 세팅을 높게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수량은 약 7억 개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수량 기준 이 지갑 분포도를 살펴보면요. 1파이 이하만 가지고 있는 지갑이 약 427만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갑의 약 59%, 거의 60%에 달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갑에는 100% 락업을 해놓아서 사용 가능한 물량이 없거나 또 아직 파일을 활성화시키지를 않았다거나 또는 모든 파일을 다 써버린 지갑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파이가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낼 지갑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물량이 100파이 이하로의 지갑 비율이 전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파이 생태계에도 역시나 파레토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상위 소수 지갑은 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파이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파이코인을 던져내는 유저들은 상당히 많고 또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바로 받아내는 소수 지갑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의 시세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IOU 토큰은요, 코인게코 기준으로 약 51US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파이 스토어 결제 매장의 평균 시세를 보면 총 480개 매장에서 약 33,194원 정도의 시세로 책정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파파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성사된 P2P 거래 시세를 보면요. 어느 정도의 국내 바닥 가격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 2-3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1파일을 1,500원에서 1,750원 사이에서 측정을 하여서 P2P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를 다루고 있는 최근 미디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더 크립토 타임스에서는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이 네트워크 앱의 다운로드 수가 1억을 넘어선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크립토 포테이토 기사를 살펴보면요,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 KYC 신청 유예 기간을 1개월 더 연장을 하면서 파이가 과연 이 불장에서 오픈 네트워크로 적절한 시기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내놓는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크립토 타임스의 다음 기사를 보면요, 어제 파이 공지를 언급을 해주면서 현재 파이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KYC 신청을 진행할 수 없었던 약 120만 명의 개척자가 지난 2달 동안 차단 해제된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 25만 명의 개인에 대해서 거부된 신청서에 대한 재제출 기회가 온 부분, 그리고 약 20만 개의 임시 승인된 KYC 애플리케이션이 차단 해제된 부분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디어 기사를 보면요, 파이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높은 기대감과 그리고 반대로 오픈 네트워크로의 이 전환 소식이 예상보다 지연이 되고 있으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발표가 되었던 로드맵을 살펴보시면요,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파이는 파이앱만 존재를 했던 베타 단계를 지나갔고 2020년 테스트넷을 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21년 말에는 폐쇄형 메인넷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탈중앙 KYC 시스템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파이앱의 보상량을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 먼저 진입한 유저들이 여기서 P2P 거래나 여러 파이 생태계 활동을 해나가면서 파이의 가치를 미리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오픈 네트워크로 진입을 하게 되면 1차적인 로드맵은 모두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 진입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선 처리를 해야 되는 카테고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드부터 파이 지갑, 락업 기능, 파이 주요 앱 출시 또는 KYC, 마이그레이션, 해커톤, 또 개발자들을 위한 여러 기타 기능 등등, 이런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는 도달을 시켜 주어야 오픈 네트워크의 전환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각계의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현재 거의 막바지 작업들이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관점에서 지켜보더라도 오픈 네트워크 전환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글에 오셨듯이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파일을 훔쳐가기 위해서 여러 스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료 광고에서도 이런 스캠 활동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앱 광고에서도 이런 파이 에어드랍 관련 스캠 활동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광고가 유료 광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순진한 분들이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파이는 절대 에어드랍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렇게 514개, 314개 파일을 무료로 받아가라라고 하는 광고 뒤에는 여러분의 비밀 구절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를 입력하라고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입력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을 모두 뺏기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이런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이자 파이 레딧 모더인 렉스의 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는 B 네트워크에 연루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만 포기를 하고 그 스캠 앱을 지워야 할 때입니다 라는 좀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최근에 올렸기 때문에 여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렉스 개발자는 B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추천인과 보상량을 획득을 한 크리스티안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안이 최근에 이 B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참고로 저는 B 네트워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 프로젝트를 따로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리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중 만약 B 네트워크를 현재도 하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만 듣고 바로 판단을 해서 앱을 삭제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 여론이 파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영상에서 크리스티안 또한 B 네트워크와 파이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비교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렉스 개발자는 이미 4년 전에 B 네트워크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정보에 관해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니 다운로드를 하고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이버 보안 전문가 웨스 스펜서의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똑같은 질문들이 웨스 스펜서에게 들어갔었고, 당시 이 웨스 스펜서는 파이앱만 신뢰를 하고 지금 다운받고 있고 채굴을 하고 있다. B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다른 앱들은 여러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앱으로 평가를 하고 채굴을 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네트워크는 파이앱 출시 이후 이 방식을 그대로 이 마케팅을 카피를 해서 파이앱 커뮤니티 인원을 쉽게 흡수하는 방식을 가져갔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많은 유저들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B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많은 채굴량을 자랑해 왔던 인물이 바로 이 크리스티안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크리스티안은 B 네트워크뿐만이 아니고 파이에서도 가장 높은 채굴량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탑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채굴랩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크리스티안은 이번에 B 네트워크의 경우 파이가 출시된 후 파이보다 조금은 더 이뻐 보이는 UI를 무기로 유사품을 출시를 하였지만, 현재 4년,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파이는 스텔라를 기반한 블록체인을 출시하고 자체 지갑을 만들어내고 탈중앙 KYC를 출시를 하고 수많은 파이앱의 생태계라든지 여러 P2P 거래 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동안 똑같은 기간에 B 네트워크는 오로지 이 앱의 광고 수익만을 거둬들이고 있었다라는 강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것 자체에는 비난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현재까지 B 프로젝트가 보여준 비전이 따로 없었고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차라리 B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젝트보다는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이로워 보인다라는 이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B와 파이 네트워크 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채굴량을 자랑해 왔던 인플루언서가 직접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이를 다른 모바일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이만큼이나 발전을 했는데 그동안 파이는 뭘 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 반대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 모바일 무료 채굴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KYC를 보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KYC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커뮤니티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권 보유자만 대상을 한다라거나 혹은 엄격하지 않은 1인 1계정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빠르게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목적을 보면요, 소규모 커뮤니티를 대충적으로 빠르게 모은 후 KYC를 진행을 하고요, 거래소에 빠르게 상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수십 개, 아마 100개 이상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현재까지 유의미한 생태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파이를 제외하고 단 하나라도 언급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마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파이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파이는 그동안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었죠. 이미 1,500만 이상의 KYC를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중에 7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메인넷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까지 하고 구현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미 이 규모와 성과는 다른 무료 채굴 프로젝트들의 전체 유저 수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점, 좀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모두 인정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대부분의 모바일 탑 프로젝트와 파이를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잠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는 심하게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레버리지 청산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10만 주변으로 변동이 꽤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10만 달러 저항 라인이 뚫히면서 방향성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요. 9만 달러 부근과 10만 5천 달러 부근의 연한 매물대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번에 10만 달러를 뚫어내면서 미디어에서는 과거에 비트코인 비관론자들의 글들을 다시 가져와서 조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예로 미국의 경제학자인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 비관론자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다,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는데요. 2019년에는 계속 꿈만 꿔라. 비트코인은 절대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만 달러를 넘어서 20만 달러를 목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결국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취임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도 자진 사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리 겐슬러를 대체할 차기 SEC 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폴 예킨스를 SEC 의장으로 지명을 하였습니다. 예킨스는 암호화폐와 핀테크 혁신을 지지하는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전 공화당 출신 SEC 위원이었을 때 규제 완화를 강력히 옹호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SEC 구조조정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서 시장 주도용 접근을 강조해 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게리 겐슬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해왔던 점과 달리 앞으로는 상식적인 규제와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는 CFTC가 SEC에 비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CFTC의 글로벌 자문위원회 멤버로 스텔라가 참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은 향후에 이 스텔라가 미국 내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가능성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텔라의 최근 활동을 보면요. 어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스텔라의 CEO 디넬 딕스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직접 참석을 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과 이 디뱅킹 사태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디넬 딕스는 이 스텔라 블록체인의 기술적 우수성을 하원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스테이블 코인 전략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이나 어떤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만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는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는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패권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달러와 1대1로 패깅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은 현재 약 90% 정도가 미국 국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글로벌 유통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리플을 보면요. 리플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을 앞두고 있고요. 스텔라 또한 이미 서클에 USDC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확장과 파트너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산업은 본격적으로 미국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육성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이번 12월이나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될 파이의 홀더들에게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파이의 생태계만 보고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암호화폐 시장을 보지 않고 오로지 파이만 얘기하는 분들도 존재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암호화폐는요. 이 시장에서 내러티브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치가 상승을 하려면 외부에서 큰 자금이 몰려올 수 있어야 되고 현재까지 그런 기관 자금이나 세력 자금이 몰려오는 데는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어떤 펀더멘탈과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었냐, 보여주었냐 이것에 결국 자금들이 몰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파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이가 연관된 모든 프로젝트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중 가장 기초적이고 1차원적인 내러티브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가 리플, 스텔라, 파이 이 내러티브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리플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스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과 스텔라는 완벽히 다른 블록체인,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리플의 호재가 나오면은 스텔라도 함께 상승하는, 때로는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파이 또한 스텔라의 피를 물려받았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존재합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울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파이 우리 각계의 유저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이 스텔라의 호재와도 연동이 되어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두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파이가 2025년에 출시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내년에 리플과 스텔라는 여러 관점에서 보았을 때 펀더멘털을 상당히 강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파이가 출시가 된다면 파이 쪽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가 함께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